자, 김일돌님, 네이버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4%라고 하시네요. 한번 좀 봐주시죠. 네.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 잠시만요. 주가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가 시가에서는 그래도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마이너스 30%대의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이버를. 네네. 지금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손실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는 구간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가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게 뭐 싸니 비싸니 그렇게 말하기에는 뭐 의견도 다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대입하면 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의 시장의 결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장 같은 경우가 그 반등의 턴을 할 때는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밸류가 어떻고 그런 거를 차치하고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빠졌는지 기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수급의 유입, 반등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의 그 30%의 손실을 짚고 매도하는 거는 크게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하느냐 그 점이잖아요. 네. 시장이 아니면 버티면 다시 내가 산 30% 다시 회복할 수 있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구간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10%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손실이 20%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줄여보는 거죠. 10%, 20% 이런 식으로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시장의 주도 업종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비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수급 자체도 없을 뿐더러 시장 대비해서 밀리면 또 이게 더 밀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시장의 주도 업종을 파악하고 그 업종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대응은 훨씬 더 낫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반등됐을 때 네. 비중을 좀 줄이시자, 매도를 하자. 네네네. 아, 그리고 다른 주도주에 올라타자. 네네. 근데 그 주도주가 어디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은 2차 전지고요. 아, 근데 많이 올라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시장이 바뀌면 이제까지 올랐던 주식들이 또 확 꺼지고, 네, 맞습니다. 네. 나 떨어졌던 주식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이게 또 머리 아프잖아요. 네이버가 현 기준으로 10%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교체를 할 때 주도주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타이밍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김일돌님 계속 매일 방송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기는 하나.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네. 새롭게 어떤 주도주가 나올 때는 바로 알려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가 같은 경우가 통상 저희가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보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예, 시가총액을 보면서 그다음에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고 이러한 이익 같은 경우가 연속될 수 있을지 그러한 여부인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한 11조, 12조 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기에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저희가 할 때는 주도 업종이 현재 2차 전지 업종이라고 하면은 내가 살 만한 시가총액 베이스를 정해 놓는 거죠. 예, 12조라고 하면은 뭐 8조, 9조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데 터무니없이 그냥 정해 놓으면은 안 되고요. 그냥 뭐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예상치를 보고 얘가 어느 배수 정도까지 이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지 그거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 괜찮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려 볼게요. 특정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고 올해 순이익이
그 1,000원이 난다고 하면은 퍼가 10배잖아요. 네. 근데 이 10배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 같은 산업의 그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그 산업 대비해서 그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그렇다면 바닥은 확인이 된 거냐? 이것도 아직 모르겠다. 네.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첫 번째로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가 같은 경우에서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국면인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5주 정도의 거래량 같은 경우를 평균해서 보면 그 5주간의 거래량보다 그 주간에 마무리되는 주에서 그 거래량이 크게 형성이 됐을 때 같은 경우가 통상 바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모멘텀이 있거나 5주간의 거래량 평균보다 상회하는 거래량이 그 주간의 종가 기준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그게 바닥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김일돌님 잘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또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도 바닥 확인에 대한 네, 근거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하이브 한번 좀 봐달라고. 지금 하이브가 그렇잖아도 어제 저희 그 엔터 경험이 있으신 네. 그 애널리스트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의견들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해요, 결이. 네. 일단은 좀 마음이 아픈데요. 하이브 네. 같은 경우는 저도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이브 같은 경우 성장 여력도 단순히 엔터가 아니라 뭐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단계였다 보니까 잘 되는 시기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로 워너뮤직의 밸류에이션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일단은 상당히 아쉬운 게 BTS의 활동, 개별 활동과 관련된 이슈 부분, 그 다음에 뭐 해소되지 않은 군 문제, 그게 복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그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그 부분의 개최에 대한 뭐 불확실성까지 함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BTS의 밸류에이션 부분, 즉 오프라인 콘서트 부분은 다 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배제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5조가 일단은 바닥입니다. 네, 5조가 바닥인데 뭐 지금 한 9천억 정도가 더 하락을 한다면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 20%가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닌가? 그렇죠. 20%. 20% 네. 정도가 더. 그러니까 지금 단체 활동,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매출의 결손,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적정 시총이 5조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또 하락할 수 있는 점을 냉정하게 보면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조는 더 빠져야 되니까 결국 20%의 하락을 올 수도 있다. 네. 물론 이건 이제 증권사들의 예측이니까 지금 조정인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하이브에서 이 정도 이슈가 되면은 기업 차원에서 공시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자회견이 됐든 발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불안해요.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왜냐하면은 그 BTS라는 상징 자체가 단순히 그 하나의 엔터사에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상징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그러한 가수인데 지금 기업의 대응이 이런 식이라는 점은 주주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행태거든요. 지금 뭐 아직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건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또 이럴 때 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좀 꺼림직한 측면도 있고요. 주주 보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러한 행태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 하이브 지금 그래도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혹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뭔가 하이브 기업 차원에서 뭔가 발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동안 조정을 받고 이걸 어떻게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 반등으로 오히려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될 때라고 봐야 될까요? 이 재밌는 조선주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그 최근에 리포트상에서 보면 뭐 PBR 2.1배가 고점이었고, 근데 현재 현대중공업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PBR이 2.2배다 보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조선주를 볼 때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글로벌 쪽의 선주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가 LNG 선을 발주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이런 선박이라든지 그게 가격이 확 빠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보고 그 투기적인 발주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뭐 파는 행태로 또는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행태로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그 선주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선주가 최근에 신조선가 같은 경우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LNG선 발주를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거는 그만큼 그 LNG선의 업황 같은 경우는 위로 열려 있다는 점이겠죠. 네. 이게 밸류에이션만 보자면 저희가 그 짧게는 뭐 부담이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긴 산업의 트렌드상으로는 지금 뭐 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상으로 위로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석탄, 뭐 LNG 이게 단계적으로 좀 배제를 해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거를 그 LNG의 측면에서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산업이 빠르게 피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교집합이 뭐냐면 지금 멀리 남은 그러한 에너지 차원에서의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조선에 대한 발주 측면, 그다음에 이 선주 같은 경우가 그리스 선주의 그 특성상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끝난다. 그거는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위로 가는 그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요 마요. 사야죠. 네, 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야 된다. 네. 지금 시점은. 네. 지금 오늘 근데 막 다들 보니까 개별 5%씩 4%씩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 조정 시 들어가야 되나요? 조정 시 진입이고요. 지금은 좀 비싸.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습관을 올라가고 있는 주식 뭐 정말 그날 장중 이렇게 뭔가 매도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 이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뚜렷하게 그 어제 오리온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일단은 시가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올라도 사봤어야 되는 주식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실적으로 보여줬고 그러한 현상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올라도 사야 되는 주식인데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점을 밸류에이션은 목에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큰 트렌드의 모멘텀, 즉 뭐 선주의 발주, 그 다음에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냈던 게 이게 뭐 탱커라든지 그러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계속 나타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이클이 상승으로 가는 국면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장기 사이클에서는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사이클 주식이 긴 경우에는 뭐 하루에 5%, 6% 오를 때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고 이런 뭐 주가의 사이클 안에서 뭐 일봉상으로 하단을 저희가 정해 놓던지 아니면은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 사이클이다 보니까 통상 121선, 200일선 이런 주기로 대입해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뭐 그러한 지지 라인을 뭐 매수로 대입을 하던지 예,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는 게 조금
이 산업의 특성상 투자에 대한 그런 좀 수익과 가까운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진경님, 콘텐트리 중앙이라든가 CGV라든가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주들 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세 종목을 다 보긴 그렇고 일단 섹터 자체 미디어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 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죠?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우리 마동석. 네,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2편. 그게 뭐 1000만 돌파한다. 네. 돌파했나요 이미? 네,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시는 1000만 영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네네. 코로나 때. 네. 근데 이제 1000만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진짜 리오프닝.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많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디어 쪽 업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과거로 먼저 되돌아가면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됐었고요. 가깝게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기대하지 않은 콘텐츠가 히트를 치면서 해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미디어 업종에 대한 한 단계의 레벨업을 또 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의 요소가 있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구독자가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각에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았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꺾였다는 거는 그 콘텐츠를 양질로 확보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날에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뭐 요금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줄이고 국가에 있는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뭐 20% 정도는 줄여 나가겠다. 이러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영화 제작 이걸 좀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컨텐츠 업체의 모멘텀은 이제 전방이 열렸다는 점, 뭐 애플 TV라든지 넷플릭스 그런 OTT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처음에 1위였다면 5, 6이 돼서 멀티플이 달라졌었는데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각각 그런 컨텐츠의 전방 업체들이 줄여 나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접근해야 되는 점은 그냥 모멘텀 플레이인 거죠. 가깝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몇 월 며칠에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발표한다더라 하면은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게 또 히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이 있고 그런 모멘텀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왜 모멘텀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멀티플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기업이 이익이 100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이라는 멀티플을 준다고 하면 뭐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즉 우리나라에만 판매가 되다가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 멀티플 같은 경우가 뭐 12, 13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점유율이라든지 수익에 따라서 이게 포지션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이 올라가게 된 게 없던 넷플릭스가 생기고 애플 TV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뭐 새로운 OTT 업체들이 확산하면서 그러한 멀티플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고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부여하던 멀티플 같은 경우가 제자리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 보니 모멘텀만 보자고 말씀을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황인데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것이냐. 오늘 물론 반등하고 있지만 아니면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매수하기 부담스럽고요. 지금의 접근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기업의 모멘텀이 있을 때 그 모멘텀이라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새로운 작품이 언제 발표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품 같은 경우가 기대가 되니까 제가 그 일정 이전에 이 종목을 접근을 했다가
그 발표가 되고는 통상 주가는 떨어져요. 예, 근데 이 기대감이 없었던 게 상당히 이틀을 치면 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은 있거든요. 예. 그러한 그 일정의 모멘텀을 이용해서 매매 정도만 하는 게 지금은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물리신 분들도 그런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이 됐을 때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마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조금 몇 달 전이 작년 여름 가을 요때까지로 좀 시계열을 좀 돌리면은 그때 우리 NFT니 뭐니 뭐 메타버스니 해가지고 막 이 관련된 주식들 모멘텀에 의해서 막 올랐잖아요. 네. 모멘텀에 의해서 오르는 주식, 모멘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그 모멘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가야지. 네. 계속해서 뭐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손실이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모멘텀 투자할 때 보면 특징들을 잘 보면은 네. 이게 막 영원할 것 같은 네, 느낌들 네, 막 주잖아요. 네, 네. 막 넷플릭스 오징어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네, 네. 별의별 얘기. 네. 그리고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뭐 이런 리포트들. 네, 네. 절대로 이 모멘텀 투자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네. 이 주식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매도해야 된다. 네,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경우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없던 산업이 생겨났을 때는 주가가 우선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게임주와 연결해서 기존의 게임이라는 산업에 받는 보통 멀티플을 받다가 게임과 함께 그 가상현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인도 함께 할 수 있다 보니 이게 게임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쫙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꺾이게 되는 시점이 이제 위메이드에서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한 점, 그다음에 실제 실적을 봤을 때 게임에 대한 실적의 부분도 있지만은 코인에 대한 실적이 더 컸단 말이죠. 예, 그때 국면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게 사업과 연결해서 뚜렷하게 눈에 아직 안 보이는구나 하면서 주가가 다 제자리에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접근해 보는 거는 좋은데 이게 그 노이즈가 생기는 시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뭐 예상한 것보다 이 기간이 우리는 눈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아주 몇 년 뒤에 펼쳐질 거였다. 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먼저 빠르게 제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모멘텀 투자를 할 때는 딱 너무 꿈과 희망을 보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그 신사업 같은 경우를 하는데 실적이 언제 발생할 수 있고 이게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점을 명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와 관련해서 혹은 우리 소위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나 재료에 의해서 하는 어떤 테마주들, 네. 이거는 절대로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분위기는 당신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고점에도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5배 올랐어. 몇 배 더 오를 거야. 네, 절대 넘어가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손절가고 그리고 자신 있지 않으면 네. 예, 이런 그 모멘텀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